안녕하십니까. 하이고조 권용근입니다. 오늘은 비합성 데크 슬라브의 강도 설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순서로는 먼저 비합성 데크 슬라브의 강도 설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이후로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두 가지의 데크 슬라브를 예제를 풀어볼 텐데, 첫 번째 예제로는 비합성 고령 데크 슬라브의 강도 설계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합성 트러스 데크 슬라브의 강도 설계 예제를 한번 풀어보는 순서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합성 데크 슬라브의 강도 설계 방법에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비합성 데크 슬라브라는 것은 그 앞에서는 저 데크 플레이트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죠. 이번에는 데크 슬라브라고 칭하는 것은 데크 플레이트에 거기에 콘크리트가 타설돼서 경화된 후에 내려 검토입니다. 그걸 우리는 데크 슬라브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데크 슬라브는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에, 그죠? 후에 내려 검토인데, 이때 이제 데크 플레이트는 비합성이니까 데크 플레이트는 비구조용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완전 데크 플레이트의 역할은 끝난 거죠. 역할은 끝난 거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데크 플레이트를 제외한 콘크리트와 그 안에 배근되는 철근양, 청을 갖고 내력이 평가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합성 데크 슬라브는 철근 콘크리트 일방향 슬라브에 준한 강도 한계 상태 설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근 콘크리트 일방향 슬라브라고 할 수 있죠. 일방 슬라브고, 고령 데크 슬라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장성 구조, 조이스트 슬라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트러스 데크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말하는 철근 콘크리트의 일방향 슬라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때 이 비합성 데크 슬라브는 강도 설계를 할 때는 강도 하중조합을 통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강도 하중조합을 통해서 그리고 이 데크 플레이트와 데크 슬라브의 지지 조건에 따라서 구조 해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가 시공 중에 예를 들어서 단순 지지로 지지되느냐, 아니면 투스판 연속으로 지지되느냐, 그리고 쓰리스판 연속으로 지지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데크 슬라브도 그때 이제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데크 슬라브도 어떻게 보면 단순 지지냐, 2연속 연속부냐, 그 다음에 3연속 세 경간 이상의 연속부냐에 따라서 구조 해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데크 슬라브가 받는 소요 최대 휘 모멘트 Mu를 산정하게 되죠. 소요 최대 휘 모멘트 Mu를 산정하게 되고, 또 최대 전단력도 거기서 산정하게 되죠. 그 이후에 우리는 재료의 강도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강도나 철근의 강도가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 단면이라고 하면 데크 슬라브의 단면이 되겠고, 그 단면을 가정한 후에 소요 인장 철근량 AS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 인장 철근 AS를 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배근을 하게끔 되죠. 그래서 여기서 비합성 데크 슬라브의 소요 인장 철근량은 공칭 휭강도 저항계수 RN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했죠. 를 통해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제를 통해서 그 공칭 휭강도 저항계수 RN을 통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데크 슬라브의 강도 설계 또는 구조 설계를 할 때 맨 처음에는 데크 플레이트의 형상을 선정을 합니다. 형상을 어떤 데크 플레이트를 쓸 건지. 그거는 이제 지지 스판에 따라서 틀리겠죠. 지지 스판에 따라 틀리겠는데, 그래서 고령 데크 플레이트를 쓸지, 아니면 평 데크 플레이트를 쓸지, 아니면 상향 돌출형 데크 플레이트 쓸지. 상향 돌출형은 상향 리브형 데크 플레이트가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밖에도 조합형 데크 플레이트를 쓸지는
데크 플레이트 형상을 선정하게 되죠. 그 이후에 우리가 앞에 시간까지 공부했던 데크 플레이트의 시공시 구조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시공시 내력 또는 강도 또는 처짐, 사용성을 검토해서 그게 콘크리트 타설 시 데크 플레이트가 강도는 괜찮은지 또는 처짐은 허용 처짐 안에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진행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단은 데크 슬라브를 하면 다시 강조하지만 데크 플레이트에 콘크리트가 타설돼서 경화된 상태입니다. 이걸 데크 슬라브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이 데크 슬라브의 강도 설계를 하게 되죠. 강도 설계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철근량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철근량을 결정할 때 강도 설계를 할 때 먼저 우리가 오늘 예제를 통해서 공부할 것은 근사해법을 통해서 최대 휨모멘트 MU와 최대 전단력 값을 VU를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우리는 공칭 휨 강도 저항 계수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때 RN이라고 하는데 RN은 MU 값을 위에서 선정했던 최대 휨모멘트 MU를 뭐로 나누는 거냐면 파이 BD 제곱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이는 강도 감소 계수로 여기서는 철근 콘크리트 기준에서는 0.85를 쓰고요. B 곱하기 B는 폭을 어떤 단면의 폭을 D는 유효 깊이를 얘기하죠. 그걸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RN 값이 산정이 되면 로라고 표시되는 소요 인장 철근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 소요 인장 철근비는 공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변수는 여기는 에타는 1이고 FCK는 콘크리트 강도 그리고 FI는 철근의 강도 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알 수 있는데 여기서 RN 값을 모르죠. RN 값이 변수입니다. 근데 RN 값을 위에서 구했죠.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앞에서 구한 RN 값을 여기다 딱 수식에다 집어넣으면 로라는 소요 인장 철근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로가 나오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철근 소요 인장 철근량 AS를 구할 수 있죠. AS는 로에다가 단면적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어떤 단면적 B 폭에다가 유효 깊이 D를 곱해서 우리는 철근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근량에 산정된 인장 철근량 AS에 맞게 우리는 그 인장력이 걸리는 곳에 철근을 배근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배력근으로서 그러니까 주철근이 인장철근이라고 한다면 그 직각 방향으로 나가는 배력근을 배근하게 되는데 배력 철근량을 산정할 때는 우리는 수축 및 온도 철근에 따른 최소 철근량을 배근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은 현행 기준은 0.2%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그래서 먼저 예제를 풀어보는데 요번에는 고령 데크 플레이트 비합성 고령 데크 슬라브의 강도 설계를 구하는 것을 예제를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조건은 아래와 같이 정했는데요. 지금 많이 봐왔던 데크 플레이트 형상이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단면 성능도 체크하고 시공시 구조검토도 해봤던 KSD 3602에 나오는 ALK16이라는 이런 데크 플레이트에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가는 실질적으로 그 매끌매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푸집용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합성 구조용으로는 잘 안 쓰는 데크 플레이트인데 그래서 비합성 여기는 콘크리트를 그죠? 타설시켜서 콘크리트에 이 경우는 타핑 콘크리트를 100mm를 위에서 100mm를 쳤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상부 프렌지부터 콘크리트 상부까지 타핑 콘크리트를 100mm 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이제 굳겠죠.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에는 굳고 거기에 철근을 이 고래 해당되는 곳에 상부 철근, 하부 철근을 얼마큼 배근하면 되느냐 이거를 검토하는 게 강도 설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요. 그래서 이 조건에는 일단 철골부에 지지된 3연속 경관, 그러니까 데크슬라브가 철골부에 지지되는데 3스판 정도 경관 이상으로 지지가 된다. 그 지지 조건, 데크슬라브의 지지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간격은 순간격이 3m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때 설계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강도는 FCK가 30MPa, 그 다음에 여기서 설계에 사용되는 철근의 항복 강도는 FI 이거를 400MPa를 쓰기로 하죠. 그때 FI 항복 강도가 400MPa이라는 것은 철근 SD 400을 얘기하죠. 400을. 이런 설계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하중 조건도 임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콘크리트 슬라브, 지금 이런 경우 이런 고래 높이가 75잖아요. 그리고 위에 타핑 꼬리가 100이니까, 그런데 이 전체 두께의 그 콘크리트가 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밑에 골을 제외한 부분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면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슬라브가 평균 높이가 137.5mm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콘크리트의 단위 최적당 중량 어떻게 되죠? 24kN/세제곱미터를 곱하면 이게 이제 평방미터당 kN으로 환산하면 3.3이 됩니다. 3.3이 되고요.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가 형상이 결정되고 위에 타핑 콘크리트가 결정이 되면 이걸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때 데크 플레이트의 자중은 0.25kN/m제곱이고요. 이 데크 플레이트는. 그리고 이때 거기에 상부에 콘크리트 슬라브 상부에 피니쉬가 또 있겠죠. 이 피니쉬를 티크니스 50mm로 가정하겠습니다. 50mm면 모르타르라고 하죠. 모르타르의 단위 최적당 중량이 20kN/세제곱미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50에다가 20을 곱해서 하면 어떻게 되냐? 1.00kN/m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실링, 데크플레이트 하부에 이제 실링이 있잖아요. 실링이 있다고 치고 실링의 무게는 0.3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데드로드의 전체를 다 더하면 4.55가 되죠. 4.55kN/m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로드는 우리가 5로 가정하겠습니다. 5.0kN/m제곱으로 가정을 해서 여기 이제 철근을 배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산정해야 될 것은 이 고령 데크 슬라브의 골당 요 하나의 골당 하중을 산정해야 됩니다. 하중을 산정해야 되는데 앞에 ALK 16을 보면 이게 골당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 골과 골 사이의 간격이 200mm죠. 200mm이기 때문에 골 하나가 받는 하중 분담폭은 결국 200mm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금친 부분이, 그죠? 골 한 개당 하중 분담폭이 200mm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지금 예제의 고령 데크 슬라브의 골 한 개는 200mm 폭의 하중을 분담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분담을 하고, 이때 한 개 골당 개수하중 WU 또는 오메가 U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는데, 그래서 WU는 개수 하중접을 써야 되니까, 그죠? 1.2 데드로드, 1.6 라이브로드죠. 중력 하중에 대해서 데드로드는 고정하중, 라이브로드는 활하중, 그죠?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여기 한 골의 분담폭을 곱합니다. 우리가 여기 분담폭 200mm 안에 떨어지는 하중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보면 1.2 앞에서 데드로드가 합해서 4.5가 나왔다 그랬죠. 라이브로드는 5로 가정하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다가 한 골의 분담폭 200mm,
그러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0.2가 되겠죠. 0.2로 곱하면 2.69kN per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한 골당입니다. 한 골당. 한 골당. 그래서 뒷부분에 한 골의 분단폭을 곱하면 한 골당 계수하중 W 또는 오메가 U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제 떨어지는 한 골에 떨어지는 부담하는 골당 계수하중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이 골에 요 비금친 여기 골에 작용하는 최대 힘 모멘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힘 모멘트를 구할 수 있는데 최대 힘 모멘트는 이게 이제 요즘 장선 구조죠. 장선 조이스트 슬라브 그다음에 일방향 슬라브죠. 그렇죠? 일방향 슬라브로서 주는데 이거를 구하는데 이게 우리가 예전에 일방향 슬라브의 설계 2분 만에 도전이라는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 자료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일방향 슬라브의 설계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거의 유사하니까 이거를 통해서 미리 좀 같이 학습을 하시면 오늘 수업의 이해도가 높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방향 슬라브는 단위폭을 1m를 기준으로 그렇죠? 분단폭을 여기 하중 분단폭을 1m로 보통 많이 보고 설계하는데 오늘 이 예제에서는 골당 분단폭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 골의 분단폭을 뒤에 곱해준 겁니다. 그리고요.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실용해법 또는 근사해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모멘트 계수에 의한 거를 활용합니다. 모멘트 계수법을. 이때 보면 그때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렇게 세 경간이 연속되는 슬라브에서는 보면 최대 부모멘트 MU1이라고 하죠. 이는 어디 발생을 하냐? 내단부, 첫 번째 스판의 내단부에서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마이너스는 부모멘트 뜻으로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요. 10분의 1이죠. 여기는 10분의 1. 근데 뒤에 붙는 거 개수가 오메가 L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오메가 L 제곱이라는 최대 휘 모멘트, 부휘 모멘트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면 MU와는 우리가 오메가 U, W를 미리 위에서 구해놨죠. 여기 보면 2.69라고. 그러니까 구해놨으니까 여기다 넣어서 그리고 순스판이 3m라고 했죠. 그래서 10분의 오메가 L 제곱 수식에 넣으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 근사해법, 이 실용해법을 통해서 나온 최대 부모멘트의 값은 2.42kNm가 됩니다. 골당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구해야 될 게 우리는 그리고 이제 요 부모멘트를 통해서 요 데크 플레이트에 걸리는 단부 쪽에서 걸리는 요 상부 철근, 그렇죠? 상부 철근의 양이 결정이 되죠. 상부 철근의 양이 결정이 되고 요번에는 이제 그 하부 철근을 넣습니다. 배근하는데 이거를 구하려면 중앙부에서 작용하는 정모멘트에 걸리는 중앙부의 최대 힘 모멘트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최대 힘 모멘트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 최대 정모멘트 MU2는 중앙부에서 작용을 하는데 이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멘트 개수를 보면 제일 불리한 조건이 첫 번째 단부, 그렇죠? 첫 번째 여기 불연속 단부 맨 왼쪽부터 지지점부터 첫 번째 단부에서 중앙부에서는 가장 큰 휨 모멘트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요 외단부의 조건에 따라서 11분의 오메가 1 제곱 또는 14분의 오메가 1 제곱을 쓰는데 이때는 데크 플레이트에서는 11분의 오메가 1 제곱 여기 보면 11분의 플러스는 정모멘트의 뜻이고요. 11분의 1이니까 11분의 오메가 L 제곱을 쓰는 것이 좀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이걸 또 써야 되고요. 그리고 14분의 오메가 L 제곱을 쓰는 것은 좀 과소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 저희 예제에서는 그래서 11분의 오메가 L 제곱을 써서 11분의 여기 오메가 W는 어디서 구했죠? 구해서 2.69로 그래서 여기다 L 제곱 3m의 순경간의 제곱을 곱하면 2.1kN
뉴턴 미터 골당, 이게 정모멘트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지금 14분의 오메가 1 제곱보다는 데크플레이트에서는 11분의 오메가 1 제곱을 쓰는 게 그렇죠?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이유는 제가 다음 동영상 강의 때 짤막하게라도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제가 최대 정모멘트 값을 구하는데,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데크 슬랍은 어차피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에는 연속 스판으로 이렇게 연속보로서의 거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데크 슬라브를 거치하는데, 시공 중에 데크 슬라브를 거치는데, 데크 슬라브가 단순보의 형태로 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경간 연속보로 걸칠 수도 있고 최대 3연간 연속보로도 걸칠 수 있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최대로 작용하는 정모멘트 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때는 여기 최대 정모멘트가 발생할 때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크 플레이트가 이렇게 단순보, 연속이 아닌 단순보 형태로 작용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를 기준으로 보면, 그때 요 가운데에서 최대 정모멘트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11분의 오메가 1 제곱을 쓰는 게 그렇죠? 안정측입니다. 그거 합당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을 하고, 그리고 부모멘트도 어느 때 그러면 요게 가장 불리한 조건이냐? 요거는 부모멘트는 첫 번째 내단부에 발생하더라 했죠. 10분의 오메가 1 제곱. 요거는 어느 때 가장 불리한 조건이냐면, 데크플레이트가 이렇게 연속 스판, 특히 3연속 스판으로 이렇게 설치될 때, 그리고 나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가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10분의 오메가 1 제곱을 쓴다. 그래서는 이런 고찰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최대 부모멘트 MU1과 최대 정모멘트 MU2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전단 검토도 해야 되겠죠. 전단 검토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크 슬라브나 일반 슬라브는 전단에 대한 파괴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휨 파괴가 주로 일어나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전단은 또 검토는 해야 되니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대 전단력 V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실용해법식을 보면, 여기 보면 전단력 개수값을 쓰는데 2분의 오메가 1이죠. 단순지지라고 한다면 양쪽에 걸리는 전단력이 2분의 오메가 1이죠. 그죠? 인데 이거를 기준으로 개수값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2분의 오메가를 다 쓰면 되는데, 첫 번째 스판의 내단부는 1.15라는 15%를 더 활증을 해서 전단력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실용해법에서는.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 이게 휨 모멘트가 이런 스판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는 휨 모멘트가 거의 안 걸리거나, 외단부에서는 안 걸리거나 약간 걸리거나, 그렇죠? 그렇지만 내단부에서는 휨 모멘트가 크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휨 모멘트의 크기에 따라서 전단력 값이 그렇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 안쪽으로 휨 모멘트가 큰 내단부 쪽에 좀 더 활증을 해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1.15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전단력값 VU는 2분의 오메가 L이라는 일반적인 전단력 값에 1.15를 곱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1.15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오메가 U 구했죠. 2.69 거기다가 스판 3 하면 골당, 계속 강조합니다. 이번에 골당 4.64 kN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골당 작용하는 하중과, 그리고 이 골당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모멘트와 정모멘트, 그 다음 최대 전단력을 지금 구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고령 데크플레이트의 골당 유효 단면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 단면이 보면 하부에는 폭이 좁고 상부 쪽에는 폭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는 게 복잡하니까 유계를 리탱귤러 단면으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령 데크플레이트의 골 한 개의 유효 단면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쵸? 이렇게 같이 표시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이 폭은, 골 한 개의 유효폭은 밑에 폭하고 위 폭의 평균값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유효폭 B는 어떻게 보면 골 상부폭과 골 하부폭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평균값이죠. 그래서 보면 위 단면 같은 경우에는 위 폭이 80mm, 아래 폭이 58mm입니다. 그 두 개에서 나누면 73mm 골 한 개당 B가 결정이 됩니다. 유효춤은요. 유효춤은 이 전체 높이에서 뭐를 빼면 되죠?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를 빼고 그 다음에 철근이 들어가면 철근 직경의 반 정도 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약산으로 데크플레이트 전체 데크 슬래브 전체 춤에 30mm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데크 춤이 아까 75mm고 타핑이 10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75에다가 30mm를 빼면 145mm가 됩니다. 골당. 그래서 보면 골 한 개당 유효 단면은 B 곱하기 D는 75mm, 73mm 곱하기 145mm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효 단면을 구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 수순에 따라 구하면 됩니다. 단면이 나왔고 콘크리트 재료의 강도가 나왔고 그리고 하중이 나왔으면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상부 철근량을 계산하는데 아까 그 단부 쪽에서 작용하는 최대 부휘 모멘트가 얼마나 나왔다 그랬죠? 2.42kNm로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요. 2.42. 그쵸? 2.42. 요걸 갖고 철근을 배근을 하면 됩니다. 철근량을 산정해서. 그러면 골당 상부 철근량은 2.42니까 이거를 Rn 값을 구해야 되죠. Rn 값을 우리는 공친 휭강도 저항계수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고, 공친 휭강도 저항계수는 요 최대 힘 모멘트에다가 뭐로 나눈다? 파이 BD 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단면 환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10의 6승으로 그죠? 붙인 겁니다. 근데 보통 이게 보통 뉴턴과 밀리미터 단위로 환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거를 수식을 넣으면 위에서 구한 4.25 뉴턴하고 밀리미터 단위로 나면 10의 6승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2.42 곱하기 10의 6승을 뭐로 나누냐 하면 파이 BD 제곱 2로 나누는데 이때 파이는 강도 감소 계수로서 0.85를 쓰고요. 그리고 BD는 구했죠. B는 폭 73, 그 다음에 D는 UD 값 145의 제곱으로 나누면 Rn 값이 1.855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Rn 값이 나오면 여기 로 값을 구할 수 있죠. 소요 인장 철근 B라고 했죠. 그래서 그럼 이런 수식이 있었고 이 수식에서 보면 여기 Rn 값 대신에 여기 그죠? 위에서 구한 Rn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집어넣어서 풀어보면 수식에 넣으면 로 값이 0.00482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게 소요 인장 철근비니까 그러면 소요 철근량은 로 곱하기 B 곱하기 D를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앞에서 구한 0.00482에다가 아까 골 한 개의 폭 B 73mm, 그 다음에 유효 깊이 145mm를 곱하면 골 한 개당 필요한 철근 양이 51 밀리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 이상 철근을 배근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철근은 10mm 철근부터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SD 400을 쓰기로 했죠. 그래서 그러면 HD 10mm 한 개를 넣으면 됩니다. 왜냐? D 10mm 철근, SD 400인 경우에는 한 개의 철근량이 단면적이 71mm 제곱이니까. 그렇죠? 71mm 제곱이 51보다 크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면 최대 힘 모멘트를 파이 BD 제곱으로 나눠서 공친 휭강도 저항계수를 구하고 이거를 밑에 로로 전개되는 이 수식을 통해서 철근량을 계산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 Rn 값은 어떻게 구하고 이때 로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그 유도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예전에 철근 콘크리트 쉼재의 구조 설계라는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랭과 그 롤가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을 통해서 나온 공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자세히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왜 이런 아랭 값을 구해서 롤 값을 구해서 소요 철근량을 구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하부 철근량. 하부 철근량을 이제 계산해야겠죠. 고래 하부에 들어가는 철근량. 그러면 정모멘트의 최대 정모멘트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얼마였죠? 앞에 다시 들어가면 2.2였죠. 그렇죠? 2.2kN/m 최대 정모멘트가. 그러니까 그 값 모멘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대 정모멘트는 Mν2는 2.2kN/m 골당. 그래서 보면 똑같은 수순으로 Rn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1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환산을 하기 위해서 10의 6승을 곱하고 거기다가 파이 강도 감수 0.85 BD 제곱을 곱하면 1.686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는다? 로로 전개되는 이 수식에 이 Rn 값에 집어넣게 됩니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콘크리트 강도 30MPa, 철근의 항복 강도 40MPa 이런 것들을 레타는 1로 해서 집어넣으면 로 값이 0.00436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요 철근량은 로 곱하기 BD니까 여기다가 0.00436에서 구한 거 곱하기 포 유효 D값을 곱하면 46.25 mm 제곱이 됩니다. 골당.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0mm 철근, SD400에 직경 10mm 철근을 한 개를 쓰면 이거보다 크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하부 철근도 하나 골당 HD 10mm 하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배근량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상부도 HD 10mm 철근 하나, 하부 철근도 HD 10mm 하나를 배근하면 내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거죠. 강도 설계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좀 그 주철근의 골 방향의 주철근의 상부 하부근의 직각 방향으로 들어가는 배치되는 철근량을 계산해야 되겠죠. 이게 보면 수축 및 온도 철근량이라고 하죠. 배력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현행 기준상 보면 수축 온도 철근의 철근비는 철근의 항복 강도가 40MPa 이하일 경우에는 0.2%, 그러니까 0.002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SD400을 썼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철근량, 소요 철근량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때는 골당이 아니라 단위 1m당으로 해서 최소 철근량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 대신 그 콘크리트의 양에 따른 수축 및 온도 철근비이기 때문에 평균값을 쓰게 됩니다. 아까 그랬죠? 아까 골이 75mm, 그 위에 탑핑 콘크리트가 100인데 이게 이제 콘크리트가 다 찾아 있는 평균값.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슬라브라고 본다면 그 두께가 그 에버리지가 137.5mm가 됩니다. 이걸 집어넣어서 그래서 소요 철근비, 수축 및 온도 철근비는 0.002 곱하기 B, B는 1m죠. 이번에 1m 골당이 아니라 1m로. 그리고 전체 두께입니다. 전체 두께. 평균 137.5를 곱하면 275mm 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단위 미터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간격으로 표시를 하면 간격으로 철근 단위폭 1m당 철근 간격으로 산정하면 S가 간격이죠. S는 공식이죠. 1000에 1000 곱하기, 그러니까 1000mm니까 1m에 해당된다는 거죠. A1은 철근 한 개의 반면적. 그 다음에 AS는 여기 소요 철근비, 철근량. 그러면 1000 곱하기, 그럼 우리는 10mm 철근을 쓰도록 하죠. 그래서 D10mm, SD400, 그럼 70mm죠. 여기다가 위에서 구한 275, 그렇죠? 275를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계산을 내면 258mm 간격이 나옵니다. 그렇죠? 10mm 철근. 그런데 이거 애매하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250mm로
간격으로 배근을 하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SD400 긴 철근 HD10을 250 간격으로 한열로 배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력근도 구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전단 검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전단으로 슬라브가 파괴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단 강도. 강도 설계에는 힘 강도와 전단 강도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아까 구했죠. 골당 최대 전단력 V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2분의 오메가 L을 기준으로 첫 번째 내단부, 받침부, 그죠? 1.15를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해서 아까 4.64kN 골당 구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만큼이 이제 최대 전단력인데 이 자체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예제의 고령 데크슬라브의 설계 콘크리트 전단 강도를 구하면 되겠죠. 파이 VC를 산정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유심히 살펴볼 것은 일반적으로 파이 VC로 산정을 하는 게 일반 평평한 슬라브, 일반 슬라브인데 우리는 장선 슬라브잖아요. 고령 데크플레이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선 슬라브는 전단 강도를 산정하는데 설계 전단 강도를 산정하는데 어드밴티지를 줍니다. 왜냐? 슬라브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스티프너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강성이 좀 크다고 해서 이거에 그 고령 데크슬라브에 또는 장성 구조의 설계 콘크리트 전단 강도는 1.1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1.2 파이VC가 그 장성 구조가 견딜 수 있는 설계 콘크리트 전단 강도죠. 그렇죠? 그래서 보고 그리고 1.1을 계속 곱한 거고 그 다음에 파이VC는 아시겠지만 파이는 이때는 0.75라는 강도 감소 계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6분의 1 루트 FCK 곱하기 P 곱하기 D. 그죠? 잘 아는 숫자죠. 그래서 여기 이대로 숫자를 넣으면 여기 보면 30MPa 콘크리트 강도 넣고 B는 73이고 D는 145고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면 골당 7.98kN을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을 전단 강도가 갖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면 마지막으로 고령 데크플레이트 전단 강도를 검토를 하는데 여기 이 현재 데크슬라브, 고령 데크슬라브가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이 VU, 최대 전장보다 크면 만족하는 거죠. 조건을 만족해. 근데 만족을 하죠. 1.1 파이VC는 위에서 얼마 됐죠? 7.98. VU는 4.64. 그죠? 많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전단 강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간에 어떻게 보면 스트럽 같은 전단 보강을 배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슬라브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배근을 해보겠습니다. 고령 데크슬라브 예제에 배근을 해보면 지금 여기 1번이 뭐죠? 이 고래에 들어가는 상부 철근이죠. 아까 얼마 나왔죠? 10mm HD, SD400, HD 10mm 한 개를 넣으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2번은 하부 철근입니다. 정모멘트, 최대 정모멘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거는 어떻게 하나? 마찬가지로 HD 10mm 하나를 넣으면 되죠. 그죠? 요게 휩내력에 대해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죠? 여기에 직각 방향으로 지나가는 철근인데, 이건 뭐였죠? 수축 및 온도 철근 최소. 아까 0.2%에 해당되는, 이거 아까 얼마라고 구했죠? 10mm를 250 간격으로 배치하면 된다 그랬죠? 배치를 한 겁니다. 3번 철근은. 그러면 4번 철근은 뭐죠? 여기 4번 철근은 뭐냐면 스페이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스페이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부 철근, 배력근과 하부 철근을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는 스페이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3번 철근, 배력근을 기준으로 한 칸 걸러 배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250 간격이니까 이때는 한 칸 걸러니까 500 간격이 되죠. 500 간격 10mm 철근으로 이걸 설치해서 스페이서 역할을 한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주의할 것은 주철근이 바깥쪽으로 나가야죠. 배력근에 비해서. 그죠? 주철근이 내 유효 깊이를 크게 만들어서 구조적 효율을 높이려면 이항이면 배력근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주철근이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끝났습니다. 요번에는 마지막으로 요번에는 비합성 트러스 데크 슬라브의 강도 검토를 할게요. 이것도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시공 데크 블레이드 시공시 구조 검토를 할 때는 고령을 주로 대상으로 했었죠. 대상으로 했고 트러스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직 안 했는데 건너뛰었는데 시공시 검토도 물론 해야 되겠죠. 시공시 검토도 해야 되는데 안전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안전하다고 가정하고 그냥 강도 설계 강도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설계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앞에 예제와 마찬가지로 철골법에 지지된 3연속 경관이다. 이 데크 슬라브가 그렇죠? 콘크리트가 부은 후에는 그 다음에 설계 콘크리트 강도는 30MPa, 철근 항복 강도는 40MPa, SD 400을 쓰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체의 어떻게 보면 슬라브 두께는 콘크리트 슬라브 두께는 150mm로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하중 조건도 이렇게 정의가 되죠. 이때는 콘크리트 슬라브의 두께가 150mm니까 그렇죠? 이거를 단위 취득장 중량으로 하면 3.45kN/m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데크 슬라브, 트러스 데크 슬라브는 의 자중은 평방미터당 0.25kN이 되고요. 그리고 위에 피니쉬도 50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이 되고, 그다음 실링은 0.4로 고정 가중을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5가 됩니다. 5.0kN/m 제곱이 되고, 이때도 라이브로드 5로 보겠습니다. 5로 보는 상태에서 여기에 상부 철근 하나죠. 트러스덱이니까. 그렇죠? 여기 상현제 역할을 하는. 그 다음에 하부 철근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 철근량이 어느 정도 직경의 철근량을 써도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러스 덱은 어느 정도의 종류에 따라서 공정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때 보통 트러스와 트러스 사이의 간격은 그렇죠? 200mm가 되죠. 그래서 트러스 한 개당은 보면 200mm의 분단폭을 갖고 있습니다. 사중 분단폭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결정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근데 이번에는 아까 고령 데크 플레이트는 골 한 개당 하중 분담을 계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계속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일방향 슬라브 설계하듯이 단위 길이 1m당으로 이번에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러스 데크 슬라브의 단위 길이 1m당 하중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요. 고령에서 계산했듯이 단위 폭당 하중 분담폭은 200mm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1m당으로 이번에는 좀 바꿔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m당 개수 하중은 여기 보면 WU는 오메가 U는 1.2 데드로드 플러스 1.6 라이브로드에다가 단위 길이 1m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위에서 앞에 예제에서 하중 조건이 데드로드는 5, 라이브로드도 5니까 1.2 데드로드 1.25 더하기 1.65 이렇게 해가지고 1m 단위폭을 하면 14.0kN가 됩니다. 그죠? 단위 1m당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근사해법을 통해서 구해보면 부모멘트, 최대 부모멘트는 얼마 그렇죠? 첫 번째 스판의 내단부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이때 10분의 오메가 L 제곱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10분의 오메가는 위에서 구했던 14 넣고 그리고 순스판을 넣으면 12.6이 됩니다. 그렇죠? 단위 미터당. 그리고 정모멘트는 그 첫 번째 스판의 내단부, 중앙부에서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 스판의 중앙부, 그렇죠? 정모멘트가 이때는 11분의 오메가 L 제곱을 쓰는 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했죠. 합당하다고. 그래서 보면 11분의 오메가 L 제곱을 쓰면 여기서 14를 여기다 오메가 대신에 집어넣으면 최대 정모멘트는 11.45가 됩니다. 그렇죠? 11.45.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단력도 첫 번째 단부, 내단부에서 가장 큰 2분의 오메가 L을 기준으로 1.15를 곱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 전단력을 구해보면 24.2
1호가 됩니다. 킬로뉴턴미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위 1m당 개수화중과 그 다음에 최대 부모멘트, 최대 정모멘트, 그리고 최대 전단력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러스 데크슬라브 유효춤을 산정하면 되죠. 그렇죠? 유효춤. 폭은 1m죠. 저희가 1m 단위로 계산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1m고, 유효춤은 두 가지로 나누죠. 왜냐면, 상부철근의 유효춤. 여기 상부철근이, 인장철근일 때, 그죠? 인장철근일 때, 이때는 밑에 콘크리트 연단부터 철근까지 중심까지 거리니까 D1이죠. 그죠? D1은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슬라브 두께 150mm였다 그랬죠? 여기다가 여기 상부 피복 두께 20mm, 그 다음에 배력근 10mm라고 하고 거기다가 요 상부 철근의 직경의 반 정도를 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상부 철근을 10mm로 가정을 해서 전개를 해보면 슬라브 두께 150, 상부 피복 두께 최소 20mm, 그 다음에 배력근 10mm 썼다고 쓰고 상부 철근의 반 10mm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115mm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부 철근의 유효춤. 하부 철근의 유효춤은 여기 두 개가 있죠. 하부 철근은 두 개 쓴다 그랬죠. 두 개를 쓰는데 이때는 유효춤은 상부의 콘크리트 연단부터의 거리니까 D2, 그렇죠? D2인데 요거는 계산해 보면 마찬가지로 슬라브 두께, 그다음에 하부 피복 두께를 그리고 요 하부 철근의 직경의 반 이런 식으로 구하면 500에서 200 피복 두께 220mm의 피복 두께 빼고 이때는 이제 뭐 한 8mm 철근을 쓴다고 가정을 하죠. 두 대가 쓰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8mm의 반을 빼면 D2는 126mm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요. 그래서 D1은 어떻게 보면 상부 철근 양을 계산할 때 쓰는 거고 D2는 하부 철근 양을 계산할 때 쓰겠죠. 그래서 상부 철근 양의 아까 최대 힘 모멘트는 2.61kN 단위 미터당. 그렇죠? 구했죠. 앞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Rn값, 공친, 휭강도 저항계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파이 BD 제곱으로 나누면 그때 폭은 1m니까 1000을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1.12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여기를 로에 집어넣으면 되죠. 로에 여기 Rn값 여기다가 이 값을 싹 집어넣고 수식을 전개하면 결론적으로 0.00287이 되고요. 그래서 소요 인장 철근비 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소요 철근량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로 곱하기 BD, 그 로는 앞에서 구한 0.00287을 넣고 폭은 단위 1m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D는 115가 되죠. 그렇죠? 115. 이거는 상부 철근이니까 D1이었죠, 앞에. 그렇죠? D1. 여기 보면 D1. 그렇죠? 115. 자, 그리고 넣으면 소요 상부 철근의 철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철근의 강도는 SD400을 쓰기로 했으니까 직경만 결정하면 되죠? 직경을 어떻게 결정하죠? 직경은 여기 보면 지금 1m 폭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러스의 간격은 지금 200 간격이었으니까 1m당은 트러스가 5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트러스가 5개 들어가는데 상현재는 트러스마다 상부에 하나가 있으니까 5개 10mm 철근을 넣으면 10mm 철근의 한 개의 단면적이 71mm 제곱이잖아요. 이거 5개를 곱하면 355mm 제곱 단위미터당이 됩니다. 그럼 위에 거보다는 크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는 크니까 이게 밑에 게 크니까 이걸로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상부 철근은 HD 10mm를 쓰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부 철근은 2개였잖아요. 그죠? 2개였는데 이거는 최대 정모멘트가 11.45였고 이때 마찬가지로 Rn값을 구해서 0.848이 되고 이거를 로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Rn값을 이 수식에 집어넣으면 0.00216이 되고 로 값을 통해서 소요 철근량을 구하면 272.2mm 제곱 단위미터당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트러스가 몇 개죠? 5개입니다. 1m 폭에. 그 중에서도 철근이 2개씩 있잖아요. 그럼 10개 철근량이잖아요. 그래서 10개 철근량을 넣는데 여기 보면 HD 8mm를 썼다. 8mm는 어떻게 보면 이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 제작사에서 주문 생산한 철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쓰지는 않지만 주문 생산. 그거의 단면적은 하나의 단면적은 49.5mm 제곱입니다. 10개니까 곱하면 495mm 제곱이 되죠. 단위 미터다. 그럼 이게 위에 거보다 소요 철근량보다 크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 트러스 상하연재 주철근의 직각방향으로 들어가는 배력근은 마찬가지로 SD 400을 쓰기로 했죠. 그러면 0.2%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보면 단위 1m당 최소 철근량을 계산했는데 전체 두께로 계산해야 된다. 요번에는 전체 두께가 150mm를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 철근량은 0.002 곱하기 B 1000 곱하기 전체 슬라브 두께 150 이렇게 계산하면 300mm 제곱 단위 미터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간격으로 표시를 하면 S는 간격이라고 그랬죠. 1m 1000에 A1은 10mm 철근을 쓴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71mm 여기 300을 미터에다 집어넣으면 간격이 나오겠죠. 간격이 얼마 나오죠? 237mm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애매하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200 간격으로 배치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mm 200 간격으로 배력근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단 검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형식적이지만 전단 검토도 슬라브의 전단검 이것도 보면 앞에서 구했죠. 내부 받침부 외측면에 2분의 오메가를 기준으로 1.15를 곱한다. 그렇죠? 곱하면 결국은 24.15kN 단위 미터당 최대 전단력을 구했죠.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가 이 트러스 데크 슬라브의 설계 콘크리트 전단 강도를 구하면 되죠. 5EC. 그렇죠? 5EC 구하면 됩니다. 여기는 아까 고령 데크 슬라브에서는 1.2를 곱했는데 여기는 그냥 쓰는 거죠. 5EC를. 그렇죠? 이 점이 다르죠. 여기 쓰면 파이 6분의 1 루트 FCK 콘크리트 강도 곱하기 B 곱하기 D. 그렇죠? 여기서 보면 파이는 0.75 6분의 1 곱하기 루트 콘크리트 강도는 30MPa 단위폭은 1m로 계산했고 그 다음에 B는 1000이죠. 그러니까 D는 126이 되고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36.27kN이 됩니다. 단위 미터당 받을 수 있는 전단력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단 감토를 비교해 보면 5VC가 V보다 크면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5VC는 86.27이 됐죠. 여기. 그렇죠? 이에 비해서 최대 전단력은 위에서 24.15가 되니까 크네요. 이거 만족하네. 그래서 별도의 전단부 관근을 안 넣어도 되겠네.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트러스 데크 슬라브에 이제 배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상이 있는데 아까 결론적으로 상부 주근은 몇 개 넣었다 그랬죠? 10mm 철근 하나.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10mm 철근을 나오고 그럼 하부는 아까 8mm 직경 8mm 철근을 2개 넣으면 되는 거죠. 2개. 그렇죠? 2개. 이런 식의 데크 플레이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력근은 어떻게 했죠? 10mm 200 간격으로 넣기로 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좀 주의할 게 있죠. 고령 데크 플레이트하고 다르게 밑에 있는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는 요 밑에 상하연재를 통해서 레티스제까지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리 공장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력근을 시공 편의상 위로 올려놓습니다. 위로. 제가 아까 고령 데크 플레이트에서는 배력근은 주철근의 유효 뒷값을 춤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배력근은 주철근에 비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유리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거를 고려한다면 배력근이 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다가 특별하게 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해서 배력근이 슬라브의 바깥쪽으로 그렇죠? 나가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시공 편의상. 뭐 계산할 때 UOD 값을 좀 줄여서
검토를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죠. 그렇죠? 이런 게 좀 특징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리스트로 작성을 하면 데크 슬라브 1, 그 다음에 데크 춤 150mm였죠. 그 다음에 데크의 이제 타입, 공장에서 생산하는 테이블 적어주고, 그 다음에 보면 배그는 상부 배그는 어떻게 되죠? 여기 상부는 하나에 D10mm를 설치하고, 하부는 D8mm 두 개를 배치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연결근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우리가 예전에 데크 슬라브의 배근 상세에서 여기 보면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의 배근 상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때 연결근이 있는데 왜 연결근이냐? 단부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 상부 철근이 부모멘트에 대한 저항 능력을 그렇죠? 견디잖아요. 그런데 요것들이 보통 보면 한 스판별로 이렇게 끊어서 설치를 하죠. 끊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상부 철근이 단부에서는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착으로 돼야 되는데 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 상부 철근과 같은 철근을 양쪽을 이어주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HD 10mm를 썼기 때문에 똑같은 HD 10mm를 철근 트러스 간격 200 간격으로 연결근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mm 철근을 단부에서 상부근으로서 연결근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걸 배웠습니다. 그때 이제 이음 길이를 확보해야 되겠죠? 양쪽으로 이형 철근의 이음 길이를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하부에 들어가는 건 뭐라 그랬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철근의 일체성 확보 차원에서 약간 보강근 개념으로 넣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배력근은 여기 써 있네요. 배력근은 여기 마찬가지로 상현재에 해당되는 트러스 상부에 얹어서 10mm 200 간격으로 배근을 한다. 이런 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상부 연결근 10mm 200 간격 현장 배근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현장 배근을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단부 쪽에 끊어진 상부 철근을 양쪽으로 이어줘야지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죠. 이럴 때 LC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인장 이형 철근 이음 길이를 확보하면서 그렇죠? 상부 연결근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200 간격으로. 그렇죠? 그리고 상부 배력근도 10mm 200 간격으로 직각 방향으로 나가는 배근도 이렇게 배근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하부 배근 상세도에서 하부에 설치되는 하부 연결근 13mm 600 간격 현장 배근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철근의 일체성 확보 차원에서 연구 차원에서 그냥 데크 플레이트에 그냥 넣어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기준에 뭐 굳이는 없어도 되지만 그렇죠? 연구 실험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철근 보강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좀 저희가 주의할 것은 원래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데크 플레이트 상부 철근, 하부 철근 그리고 레티스 이런 것들이 원래는 강도가 SD 500 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근의 항부 강도가 500 메가파스칼로 만들어 놓는데 우리는 지금 뭐를 썼죠? 그죠? 상부 계산을 SD 400을 기준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상부 연결근도 SD 400을 넣은 거죠. 배치를 했죠. 그리고 상부 배력근도 SD 400을 기준으로 10mm 200 간격으로 배치가 됐죠. 근데 실제로는 공장에 생산되는 이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는 SD 500으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장 배근이 되는 상부 연결근이나 상부 배력근을 SD 400으로 썼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트러스가 SD 500을 SD 400으로 다운시켜서 계산하는 겁니다. 다운시켜서 계산을 한다는 거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상부 설계도 SD 500으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 상부 연결근이나 상부 배력근도 SD 500으로 썼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트러스가 SD 500으로 지금 제작이 되니까 그 강도 그대로 써서 계산을 하겠죠. 그렇죠? 이런 거에 좀 유념하면 되고요. 우리가 근데 이 SD 400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상부 연결근의 이음 길이가 좀 짧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LC가 그렇죠?
왜냐면 이음 길이는 정착 길이와 관련되어 있고 그 정착 길이는 철근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철근의 강도가 길어지면 정착 길이도 길어지고 이음 길이도 길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SD 400을 썼기 때문에 요 LC에 해당되는 이음 길이는 좀 짧아지는, 그렇죠? 경향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